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아까 봤던 거 마저 보도록 할게요. 저희 시행령 제19조를 볼 거고요. 환급신청세관의 지정 보겠습니다. 관세청장은 환급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급 신청인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서 환급을 신청할 세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환급 신청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기본적으로는 관할지 세관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세관을 정해서 거기서만 환급 신청을 하도록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것이 관할지 세관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뭐 기납증이나 분증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다른 세관에다가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기는 하고요. 20조 가볼게요. 환급금의 사후 심사입니다. 이랑 세관장은 환급금의 정확 여부를 심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환급 신청서와 첨부 서류, 그 다음에 제출받은 서류나 실제 조사에 의해서 정확 여부를 심사한다. 그쵸? 심사하는 방법에서는 일단 서류가 기본이긴 할 거고요. 원칙일 것이고, 그거 갖고 안 됐을 때는 실제 조사, 현장에 가서 이제 내용을 확인하는 것으로 심사를 한다라고 돼 있고요. 2항 제1항에 따른 심사는 환급 신청일부터 5년 안에 완료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환급 신청일부터 5년으로 나와 있고요. 다만 조사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 저희 관세부가 제척 기간이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다른 얘기가 아니라 같은 말이긴 하겠네요. 환급 신청했던 거에 대해서 오류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과소 환급을 받았다, 또는 부정 환급을 받았다고 하는 게 발견됐단 말이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5년 안에 완료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것이 발견되면은 추징을 할 수가 있는데, 추징을 하는 경우도 관세, 부가, 제척 기간을 넘기면 안 되는 것이죠. 물론 부정하게 환급을 받았다고 하게 됐을 때는 연장이 될 수 있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관세, 부가, 제척 기간이 5년이잖아요. 그래서 5년 안에 심사를 완료해줘야 그때부터 저희가 이제 부과를 할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법으로 가볼게요. 제15조입니다. 전산처리 설비의 이용이고요. 1항에서는 전자신고 등 전자송달들을 전산처리 설비를 이용해서 할 수 있다고 말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저희 관세청 유니패스라고 하는 국가관세 종합정보망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항에 가서 보시면은 이제 그쵸, 이게 전자신고 등을 할 때 전산처리 설비를 이용해서 제출을 하게 할 수가 있고, 생략을 하거나 간단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3항에 가서 보시면은 이제 그것이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전자신고 등은 전산처리 설비에 입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보고, 전자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에 입력된 때나 신청에 의해서 전산처리 설비에 입력된 때에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요거 관련해서는 저희 그거 기억나시죠? 관세법 제11조로 가서 보시면은 납부고지서에 그 송달 등이라고 나오는 게 있고요. 거기서 제가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더 리마인드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납부고지서 송달한 방법에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은 이제 원칙과 예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원칙에 보면은 세관장이 직접 발급하는 경우가 있고, 그 말인즉슨 직접 세관에 가서 발급하는 경우라 보면 되고요. 그거 말고는 송달 방법이 있단 말이죠. 인편, 우편, 그다음에 전자송달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게 안 됐을 때는 공시송달. 공시송달은 예외적인 송달 방법이에요. 원칙이 아닙니다. 그래서 송달 받을 자의 주소나 거소가 불명하거나 해가지고 송달이 안 된다고 했을 경우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고요. 그 경우는 저희가 14일로 기간이 지났을 때 효력이 발생하는 걸 보는 게 있었던 거죠. 기본적으로 저희가 도달주의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받았을 때, 도달했을 때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전자송달 같은 경우에도 관세법상에 가서 보시면은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하는 게 있었거든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국가관세 종합정보 처리망을 이송하게 됐을 때는 거기에 저장된 때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전자문서함에 저장된 때라고 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받을 사람이 지정했던 그 이메일, 전자메일 주소에 저장된 때가 있었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연계정보통신망에 그 전자사섬, 그러니까 고지함에 저장된 때라고 나온 게 있었습니다. 연계정보통신망이라는 것은 애플리케이션을 부르는 어플이라 부르는 거기다가 저장된 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항에 가서 보면은 전자송달에 관련해서 관세법 규정을 준용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아까 제가 언급했던 국가관세 종합정보망이라고 하는 것에 나와 있는 규정들을 준용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16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급금의 지급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저희 관세법에 가서 보시면 환급에 관련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절차들이 있단 말이죠. 그거랑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1항에 보시면은 이제 나오는 것이 관세 환급금은 국가재정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이 지급을 결정한 세관장의 소관세입금 개정해서 지급한다. 이것도 관세법에 나왔던 내용을 똑같이 보고 있는 거죠. 국가재정법 17조라고 하는 것들은 모든 거에 대해서는 이제 세입금 또는 세출금 개정해서 지급을 하도록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거랑 다르게 지금 관세법 상에서 보면은 세관장의 소감세입금에서 지급한다라는 얘기가 있단 말이죠. 이게 원래 국가재정법에 나와 있는 거랑은 서로 다른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거에 대한 예외로서 얘기를 하는 것이 있고요. 2항에 가서 보시면 만약에 세관장의 소관세입금 개정에 부족이 있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저희가 세관별로 개정을 관리한다 보시면 돼요. 뭐 서울세관, 뭐 인천세관, 뭐 성남세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뭐 그럴 일이 자주 있지는 않겠지만 그 세관 개정안에 돈이 부족할 때가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정말 가끔씩. 전 실제로 발생한 적이 있었어가지고 그 경우에는 이제 관세청장이 다른 세관으로 하여금 조정을 하도록 요청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좀 더 여유가 있는 나는 쪽에 있다고 했을 때는 그거를 이제 지급해야 되는 쪽으로 이렇게 보내게 한 다음에 이체를 하게 해가지고 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밑에 3항 가볼게요. 3항에 보시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은 일괄납부 업체가 환급 신청해서 결정된 환급금은 환급금 결정일에 속하는 일괄납부 기간별로 정산하는 날까지 지급을 보류한다라고 돼 있죠. 일괄납부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납부를 유예하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그 기간 동안에 환급받을 돈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환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잠깐 보류해 놨다가 그것을 정산을 하고 나서 잔액만큼을 지급하거나 환급해주는 형태, 지급하게 하거나 환급하는 형태로 가게 되겠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사항에서는 지금 충당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관장은 환급 신청자가 세관에 납부해야 되는 다음의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한 환급금을 가지고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금액에 우선 충당을 할 수가 있고 남은 게 있을 때는 신청자에게 지급을 한다. 돌려준다라고 하는 게 있는 거죠. 1호에 가서 봤더니 체납된 관세 등 가상금, 가산세, 체납처분비가 있는데 가상금이라는 용어도 좀 바뀌었잖아요. 가상금이라는 것들이 지금은 가산세로 바뀌었죠.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납부지연 가산세로 바뀌었는데 이것도 이제 변경되기 용어도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2호 다음 항목의 금액입니다. 관세법에 따라 잠정 가격을 기초로 신고 납부한 세액과 확정된 가격에 따른 세액의 차액으로서 징수해야 되는 금액 나 21조 제1항 2항에 따라 징수해야 되는 금액으로 나와 있는데요. 21조 같은 경우는 뒤에 넘겨가 보시면 과다 환급금의 징수 등이라고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렇죠. 지금 보니까 관세법에서 확정 가격 신고를 하게 되면서 발생한 차액이 있다거나 아니면 과다 환급 금액을 징수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일단 체납된 것들을 먼저 징수를 하고 그 다음으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다음으로 징수를 한다. 충당한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게 됩니다. 5항으로 가볼게요. 세관장은 결정한 환급금을 제4항 제2호의 금액에 충당할 때에는 환급 신청자의 충당 신청을 받아서 충당한다. 여기 보면은 사항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항 1호는 빠진 거죠. 1호는 제외하고 2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청을 받아서 한다는 얘기가 나와 있는 것이고 1호 같은 경우는 신청이 없어도 된다는 것이죠. 체납된 것이 있을 때는 신청을 받고 충당하는 것이 아니라 체납된 것 자체가 지금 납부기한 경과된 거잖아요. 지금 문제가 발생된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충당을 하면 되지만 이게 2호처럼 이렇게 어떤 뭐라고 할까요? 체납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때는 신청인이 신청한 경우에 그런 동의를 구한 다음에 충당 절차를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원칙은 각각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납부할 돈이 있으면 납부를 해야 되고 환급받은 게 있으면 환급을 해주는 게 맞긴 하잖아요. 충당을 하는 것도 사실은 세관이 봤을 때 그 채권 납부가 어려운 게 없다고 했을 경우는 그냥 나눠서 하면 돼요. 따로따로. 근데 그게 아닌 경우에만 충당을 하는 거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항을 가볼게요. 관세청장은 제4항과 5항에 따른 충당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정할 수가 있다.
관세청장이 고시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항상 나오는 패턴이 뭐냐면 자세한 어떤 방법과 절차는 관세청이 고시한다라는 얘기가 쭉 나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시행령 21조, 22조 같은 경우도 이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저희 관세법에 나와 있는 거랑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따로 말씀은 드리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3조도 마찬가지고요. 24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관세법도 같이 공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뭐 중복해서 말씀드리기보다도 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시면 알 것 같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7조 가볼게요. 환급의 제한이 있습니다. 제1항 수출 물품의 생산의 국산 원재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을 제한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9조가 뭔지 가서 봤더니 그거였거든요. 정산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 게, 아니, 정산이 아니군요. 관세 등의 환급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있었어요. 환급을 하지 않고 제한을 가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산 원재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된다고 했을 경우는 환급을 제한할 수 있다. 위항에서는 환급을 제한한 물품과 제한 비율은 기재부령으로 정한다고 했으니 시행규칙에 나와 있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옆에 가봤더니 그 시행령 25조에서는 환급 제한 요청에 대해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이 요청하는 그런 절차가 나와 있게 되고, 옆에 시행규칙 14조로 가서 보시면은 환급을 제한한 물품과 제한 비율은 별표와 같다고 해요. 그 말인즉슨 시행규칙에 가서 보시면은 별표에 그 어떤 물품과 제한 비율이 나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 저희가 볼 필요는 없는 거겠죠. 다만 관세법에 따른 보세 공장과 자유무역 지역 안에 입주 기업체에서 생산한 수입된 수출용 원재료는 제외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시행령 이제 이 두 번째 항을 보겠습니다. 환급의 제한을 요청받은 기재부 장관은 관세 등의 환급의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수출자, 수입자, 기타 이해관계인 등에게 관계자료의 제출 맞게 필요한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앞에 다 돌아가 봤더니 이제 환급을 제한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던 거고요. 이거 목적은 국산 원재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런 건 있겠죠. 여러분들이 수출을 하고 나서 환급을 받을 게 있다고 가정해 봤을 때 환급의 제한을 해버리게 되면, 환급 제한을 해버리게 되면은 수출에 대한 것들이 좀 이렇게 꺼려지지 않을까요? 좀 억제가 되겠죠. 수출을 해야 환급 받는 게 있었는데 환급을 안 해주면 수출에 대한 지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아무래도 국산으로 돌리는 게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수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죠. 어차피 내가 수출을 해봤자 환급이 안 된다 생각해 보시면은 굳이 그걸 수출을 할 필요가 없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목적이 아까 봤었던 국산 원재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안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수출이 안 되기 때문에 굳이 수입되는 원재료를 가지고 쓸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수입 원재료에 대해서 사용을 이제 억제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법 제18조 가볼게요. 용도의 사용 시 관세 등의 징수가 있습니다. 이랑 세관장은 제4조 제2호의 용도에 제공되어 관세 등을 환급받은 물품이 용도에 제공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에 환급받은 용도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용도로 사용한 자로부터 환급받은 관세 등을 즉시 징수한다. 환특법 제4조 2호가 뭐였을까요? 그거였거든요. 1호는 관세법상 수출, 2호는 외화 획득을 전제로 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주한미군 등에다가 판매를 하거나 공사를 하는 얘기가 나온 게 있었거든요. 용도가 뭐였죠? 외화 획득이라는 용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전제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후 관리를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죠. 다만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서 없애버렸다. 표현이 그렇죠. 폐기를 했다고 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이제 그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것들은 뭐 상관이 그게 크게 문제가 없을 수 있겠지만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없앴다는 얘기가 뭐냐면 요거는 어차피 내가 환급받은 금액을 돌려냈을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 용도의 사용 등을 하게 돼 있을 거기 때문에 그 경우는 당연히 내가 환급 받으면 안 되는 돈이 발생된 거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때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서 다시 그거를 자진 납부하는 형태로 가는 게 맞겠죠. 이항 제4조 제3호의 용도에 제공되어
관세 등을 환급받은 물품은 관세법 등을 적용할 때 외국 물품으로 본다. 이거 어떤 말인지 이해 가세요? 제4조 3호가 뭐였냐면 그거였거든요. 관세법상에 나와 있는 보세구역 중에서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보세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 안에 있는 입주기업체에 공급하는 경우를 말을 하는 게 있었는데 그 두 가지 모두는 국내죠, 국내. 국내이긴 하지만 외국으로 간주되는 장소가 되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거기로 공급하는 것 자체를 외국으로 간주를 했기 때문에 수출에 가름해서 관세 등의 환급을 해줬던 거죠. 근데 보세구역에 들어간 물품이 다시 국내로 반입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반입됐을 경우는 당연히 수입으로 봐서 관세 등을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겠죠.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제목이 그렇잖아요. 제18조 용도의 사용 시 관세 등의 징수잖아요. 지금 4조 제3호도 그 특정 장소에 공급하는 것 자체가 수출로 인정한 거긴 하지만 거기서 수출이 안 되고 다시 국내로 들어오게 되면은 요건 용도의 사용이 되는 거거든요. 용도의 사용.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걸 그렇게 봤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간 물품은 외국 물품으로 본다는 거죠. 실질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외국 물품은 수출 신고가 수리되어야지만 바뀌는 거잖아요. 관세법은 그렇죠. 관세법 상에서 봤을 때는 외국 물품은 수출 신고 수리가 돼야지만 인정되는 물품인 것인데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어쨌든 그 아까 언급했던 보세구역 등도 수출 신고를 하는 건 아니지만 수출에 가름하는 거잖아요. 가름한 걸로 봐서 외국 물품으로 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옆에 이제 시행령에서는 관련된 절차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용도의 사용 등에 관한 승인 신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쭉 가보시면은 내용 쭉 나와 있는데요. 하나 볼 게 있네요. 신청서를 누구에게 제출한지 봤더니 물품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제출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할지가 아니네요. 관할지가 아니라 물품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용도의 사용 등에 대한 승인 신청을 한다는 내용만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밑으로 가보겠습니다. 제19조 가볼게요. 환급을 가름하는 관세 등의 세율 인하입니다. 자, 방법은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는 수입할 때 관세 등을 적정하게 납부를 하게 만든 다음에 나중에 환급하는 제도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건 사실은 사전 조치가 아니라 사후 조치가 되는 거죠. 일단 돈을 내게 만든 다음에 나중에 확인되면 환급해주는 제도인 건데 그거 말고 사전에 하는 제도도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환급을 가름하는 관세 등의 세율 인하라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환급을 받을 거 예상을 하고 관세율을 낮춰주는 거죠. 낮춰주면은 그만큼 돈을 적게 낼 거잖아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환급받은 거랑 거의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얘기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랑 수출 등에 제공되는 물품의 생산에 주로 사용하기 위해서 수입되는 물품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수출 등에 제공되는 물품의 생산에 주로 사용이라고 말을 했고요. 그 경우에는 수출 등에 제공되는 비율을 고려해서 관세 등의 세율을 인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항 관세 등의 세율을 인하하는 물품과 세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해서 옆에 나와 있을 것 같고요. 3항 관세 등의 세율이 인하된 물품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른 관세 등의 일괄 납부와 환급을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미 사전 조치를 한 거잖아요. 지금 환급 받을 걸 예상을 해서 그걸 예상해가지고 그 관세를 낮춰준 거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납부를 하고 환급하는 것들은 당연히 하면 안 되겠죠. 요거는 중복 혜택이 되는 중복 혜택. 그거는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옆으로 가서 보시면 이제 관련 절차가 쭉 나오게 되고요. 시행령 17조에서는 1항에서는 지금 인하 요청, 관세 등의 세율 인하 요청에 대한 절차가 나와 있게 되고요. 2항에서는 그거에 관련해서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 관계 당사자에게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그때는 조사 목적으로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항에서는 관계 횡정기관의 장이 관세 등의 세율이 인하된 물품에 대해서 관계 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해서 그 기초가 된 수출 내수 비율에 따라서 수출용, 내수용 별로 수입 허가 비율 또는 승인 비율을 정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있고요. 사항에서는 지금 보니까 수출용, 내수용별 수입 허가 비율, 승인 비율 등에 대해서 그런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미리 기재부 장관과 협의를 하라는 얘기가 있고 5항에서는 분기별로 이제 통보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관세청장과 쭉 가보면 그런 허가나 승인을 한 기관장은 그런 내수용, 수출용 별로 수입 실적, 허가 실적, 승인 실적을 분기별로 기재부 장관하고 관계성 기관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는 절차를 얘기하고 있고요.
6항에 가서 보시면 세율이 인하되기 전에 수입한 수출용 원재료를 인하된 후에 수출 등에 제공하고 관세 등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관세 등의 세율이 인하된 날부터 30일 안으로 관할지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하는 거냐면은 세율이 인하되고 나서 수입하는 경우라면 수입할 때부터 적용받았던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세율이 인하되기 전에 수입을 먼저 한 거였기 때문에 사실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인하가 안 돼 있는 상태가 된 거죠. 관세를 냈던 거예요. 더 많이 냈던 건데 이게 보니까 나중에 그 내용 보시면은 일정 기간 이후에 세율이 인하된 거잖아요. 원래 인하된 거에 대해서는 아까 봤던 것처럼 환급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거였던 거죠. 근데 이거는 그 전에 들어온 겁니다라는 것을 확인을 받는 절차를 말하는 겁니다. 확인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돈을 더 냈기 때문에 요거는 세율 인하하고 상관없이 적정하게 관세를 납부한 거기 때문에 요걸로 관세 환급 신청을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를 말을 할 것이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 전에 관할지 세관장에게 확인 절차를 밟으라는 것이죠. 확인을 받고 나서 확인된 물품에 대해서만 관세 환급 신청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지 그게 확인이 안 돼 있으면 사실 오해할 수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인하된 것을 가지고 환급 신청하는 것으로 보일 수가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오시면은 이제 시행규칙 제15조에 뭐 재고신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요거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법제 20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류의 보관 및 제출 등 나와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저희 관세법상에 가서 보시면 그거 기억나시죠? 제12조. 신고 서류의 보관 기간이라고 한 게 나왔잖아요. 보관 기간 등이라고 해가지고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에 보관을 하는 의무가 나온 게 있었거든요. 그 내용하고 거의 유사한 걸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1항에 보시면 똑같이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을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있고요. 2항에서는 보관 방법을 말을 하는데 뭐 마이크로필름, 뭐 광디스크 등에 의해서 보관할 수 있다. 뭐 지금 실제로 봤을 때는 다 서류 보관을 안 하게 될 것 같고요. 요즘엔 다 파일 형태로 이 파일을 뭐 PDF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PDF라든지 뭐 기타의 서류를 가지고 파일을 저장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옆에 가 보시면 이제 그 기간이 나오게 되죠. 시행령 28조로 가서 보니까요. 1호에 원재료, 그러니까 소유량 계산 근거 서류, 계산 내역에 대한 서류는 환급 신청일부터 5년이고요. 다만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3년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원재료 출납대장, 수출물품 출납대장의 보관 기간은 3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원칙은 5년인데 중소기업은 3년까지로 좀 이렇게 완화시켜 준 게 있는데 제 생각에는 요거는 관세법 12조와 같이 묶어서 정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올해 나왔던 기출문제가 벌칙 규정 하나만 가지고 관세법이랑 환특법을 같이 낸 게 있었거든요. 환특법도,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환특법은 만약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럼 관세법 상에서 같이 겹치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죠. 주제 같은 거 겹치는 거 있다고 했을 때 걔네들은 항상 나올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몇 가지가 있기는 하죠.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신고 서류의 보관 기간이라고 하는 것들도 같이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 벌칙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관세 환급에 대한 부분 중에서도 환급 가산금에 대한 것들도 챙겨보실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요. 앞에 나왔던 것 중에 월별 납부하고 이괄 납부 같은 경우도 저희 기출냈던 문제였거든요. 그런 것도 같이 묶어서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2호에서는 이제 내구 신용장 등의 이제 관계 서류는 발급일부터 3년으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3호 같은 경우는 제4조에서 정한 수출 사실 증명 서류는 환급 신청일부터 3년이고 원재료 납부세액 등을 증명하신 서류 같은 경우는 지금 신청 등에 사용한 날부터 3년, 기타는 환급 신청 등에 사용한 날부터 3년 나와 있는데 요건 다 암기를 해주세요. 제 생각에는 출제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내년에 나올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꼭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왼쪽으로 돌아와 보도록 할게요. 다음 20조 제3항 보겠습니다.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제14조에 따른 환급금의 정확 여부를 심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급받은 자 등에 대해서 서류나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아까 보관할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보관한 서류를 가지고 제출하세요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행령에서 말하는 거는 2항에서 요청을 할 때, 제출 요청을 할 때는 반드시 문서로 요구를 하라는 걸로 나와 있는 거죠. 그 말인즉슨 공문의 형태로 해가지고 이렇게 뭐 메일이라든지 팩스라든지 통해서 이제 요청을 하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넘어가도록 할 건데요. 지금 시행령 29조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거는 앞에 나왔던 제 14조 2항에 관련된 내용이라 보시면 되는데 뜬금없이 여기 시행령 29조가 이렇게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앞에 봤을 때 14조 2항에 대한 부분을 같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제 21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다 환급금의 징수 등이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거거든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기출도 됐던 부분입니다. 관세 환급금, 그러니까 환급 가산금 얘기를 할 건데요. 미리 말씀드리면 관세법에서는 관세법 46, 47조랑 18조에서 말을 하기를 과소하게 환급받은, 과다하게 환급받은 거에 대해서도 환급 가산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고 과소하게 받은 거에 대해서도 환급 가산금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관 입장은 과다하게 환급받은 게 있으면, 받은 게 있으면 그거에 대한 가산금을 다시 돌려받는 것이고 적게 환급받은 게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도 환급 가산금을 포함해 주는 거죠. 쉽게 하면 이자를 같이 주는 것인데 환특법 상에서는 둘 다 인정하는 게 아니라요. 기본적으로는 과다 환급 받은 거에 대해서 환급 가산금을 부과하고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징수. 다만 과소 환급은 세관장의 기책에 의한 경우만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저희 그거 있잖아요. 관세법에 가서 보시면 내가 납세 신고한 세액이 신고 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돼가지고 세관장에게 경정 청구한 게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거는 내 잘못일 수도 있는 거죠. 내가 원래 적정히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나의 잘못 때문에 신고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도 받거든요. 근데 환특법 상에서는 그런 개념이 아예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없기 때문에 내가 납부 잘못해서 발생한 게 있다고 하면은 그거에 대한 이자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1항 보겠습니다. 세관장은 제16조에 따라 지급한 환급금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금액 또는 과다 환급금액을 관세법 제47조 1항에 따라 이게 뭐였죠? 과소 환급 가산금, 과다 환급 가산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관세 등을 환급받은 자로부터 징수한다 라고 돼 있죠. 여기 보시면 1호에서는 과다 환급이 나와 있고요. 2호에서는 여기서 과다 환급이 되는 것인데 그 내용이 지금 기납증, 분증에다가 세액을 과다하게 증명받아가지고 이게 지금 수정이나 재발급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을 하고 있고요. 3호에서는 선적이나 기적을 하지 않은 상태로 관세 등을 환급받은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까 봤던 그거 기억나세요? 저희가 환급 신청을 하려면 전제가 되는 시기가 하나 있었거든요. 선적이나 기적이 완료되고 나서 환급을 신청하는 게 있었던 것인데 그 얘기를 한 거죠. 다만 그 금액을 징수하기 전에 선적이나 기적이 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호 정액 환급윤표 종여선 물품에 대해서 적용을 받은 경우죠. 이게 어떤 경우일까요? HS 코드를 잘못 신고를 한 거예요. 원래 적정한 코드로 하게 됐을 때는 대상이 아니었는데 수출 신고를 잘못하게 됨에 따라서 적용을 받은 거죠. 이 경우도 여기 나와 있는 과다 환급 가산금을 징수하는 사유에 들어가게 됩니다. 요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잘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밑에 이제 2항을 가볼게요. 1항에 따라 그런 징수하게 됐을 때는, 자, 그게 나와야겠죠? 이자는 기간 곱하기 이자율이잖아요. 기간 곱하기 이자율이고, 기간을 보니까 여기 보면 환급한 날의 다음 날부터 징수 결정을 하는 날까지라고 적혀 있어요. 환급한 날의 다음 날부터. 그렇죠. 환급한 날부터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온전하게 하루를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당일은 빼고요. 당일 빼고 다음 날부터, 이제 환급한 날의 다음 날부터 징수 결정을 하는 날까지 기간에 대해서 그 뒤에 붙는 거는 이자율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령으로 이자율 정한다고 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가산금으로 이제 징수한다는 것인데요. 다만 잠정가격 기초로 해서 신고 납부한 세액과 확정된 가격에 따른 세액의 차액으로 그것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 잠정가격 신고를 하는 경우는 그거는 이제 말 그대로 확정이 안 된 거,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걸 가지고 한 거였기 때문에 이때는 나중에 여기 보시면 차액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를 한다면은 당연히 요거는 가산금이라는 것들은 이제 문제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가산금이라는 것들은 이 신고인의 신청이나 어떤 잘못에 기인해서 발생하는 거라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과다하게 받았다고 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봤던 것인데 잠정가격 신고라고 하는 것들은 이미 오류가 발생하는 것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것들은 그런 사유가 없는 걸로 본 거죠.
옆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행령 30조고요. 제1항. 자, 법제 21조 2항 본문, 법제 22조 2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가산할 금액 이율은 1일 10만 분의 39로 한다. 요거 꼭 기억해 주세요. 이율에 대한 것들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기본이 뭐냐면 1일 10만 분의 39의 이자율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막간을 여기서 물어볼까요? 저희 관세법 상에서 환급 가산금 이자율 기억나세요? 그쵸? 22? 아니, 1000분의 12. 1000분의 12이죠. 네, 1000분의 12. 연 1000분의 12이고요. 가산세가 10만 분의 22잖아요. 1단위로 하는 거고. 네,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참고로 환급 가산금 이자율 같은 경우는 보정이자랑 똑같습니다. 보정이자 환급 가산 둘 다 마찬가지인 게 연 1000분의 12로 한다고 돼 있어요. 비교해 보니까 좀 차이가 나죠. 환급특례법 상에서는 1에 10만 분의 39로 한다고 돼 있어요. 높습니다. 높은 거거든요. 네, 뒤로 가볼게요. 2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1조 5항에 따라 쭉 가보면은 자진신고 얘기가 나오는 게 있어요. 자진신고. 일단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까 왼쪽에 법을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21조 밑에서 3항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가산에 대한 금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고, 관세법 118조가 뭘까요? 요거는 과세전 통지. 즉, 과세전 적부심사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과세전 적부심사 있었잖아요. 통지를 받고 나서 30일 안으로 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된 거고, 사항에 보시면은 관세 등을 환급받은 자 또는 정산통지를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았을 때, 또는 정산통지를 받은 후 납부해야 될 관세등이 부족하게 된 사실을 알았을 때는 자진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자진신고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다만 밑의 경우는 제외한다.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거 있잖아요. 관세법도 보시면은 그거 있거든요. 가산세 감면 사유 중에 하나로서 보정기간이 지나고, 원래 보정기간까지는 부과 안 하잖아요. 징수 안 하게 되고, 보정기간 경과했다 하더라도 자발적으로 먼저 이렇게 수정신고를 빠르게 하는 경우에는 신고 불성실은 감면이 되는 제도가 있어요. 보정기간 지나고 나서 6개월까지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20%를 감면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기간 지나고 나서 2년 안에, 그러니까 보정기간 6개월 초과 1년 6개월 안에 하게 됐을 경우에는 그때는 10%를 감면하는 게 있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자진해서 신고를 한 거기 때문에 감면해주겠다는 것이거든요. 얘도 마찬가지인 게 자진신고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다만 그때도 예외가 있는 게 뭐냐면 자진신고가 아니라 사실상 강제로 하는 것들이 있어요. 세관에서 이미 그런 통지를 한 게 있었는데 그걸 받고 나서 하는 경우는 자진이 아닌 거잖아요. 그 얘기는 지금 나와 있는 거죠. 1호에 보시면은 지금 서면으로 통지받은 경우가 나와 있어요. 이거도 마찬가지고요. 관세조사 통지. 3호 같은 경우는 조사 통지는 안 받았지만 조사를 이미 시작한 경우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자진신고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자발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취지와 맞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경우에는 이제 자진신고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고요. 다음에 5항에 가서 보시면은 이런 말 나와요. 이때도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유 등에 따라 계산하는 금액을 이제 부과한다, 납부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밑에 단서도 아까 봤던 거죠. 잠정과 신고에 대한 차익은 그러지 않는다고 적혀 있고, 다시 앞으로 돌아와 보시면은 시행령 30조에서 제2항이 그거죠. 자진신고를 했을 때 적용되는 이자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 쭉 가보시면 이런 말 나오죠. 기간. 과다 환급 가산금 등의 환급금 등의 가산할 금액의 이율은 환급받은 날 쭉 가보시면은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 신고를 하는 날까지 기간이죠. 바로 1항에 가서 보시면은 같은 표현을 쓰고 있었긴 했었는데요. 1항에서는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징수 결정을 하는 날까지였거든요. 여기 2항 같은 경우는 자진 신고를 하는 날까지가 되는 게 맞죠. 거기에 이제 이자율이 붙어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 징수할 금액의 1일 10만 분의 10으로 한다고 적혀있죠. 아까 1항과 비교해 보시면 1항은 10만 분의 39였단 말이죠. 확 줄었잖아요. 그죠? 39에서 10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더 있어요. 단서가 있거든요. 다만 3개월 안에 하게 됐을 때는 쭉 내려가 보면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고려해서 기재부는 정하는 이자율로 한다. 이거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이게 바로 보정이자하고 저희
관세법상에 나와 있었던 환급 가산금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옆으로 가보시면 연 1천분의 12를 말한다. 이렇게 3단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요거 출제 가능하거든요. 요거 잘 기억해 두세요.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세법상에 나왔었던 그 환급 가산금 얘기를 하면서 같이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다시 정리해 볼까요? 자, 일반적으로 이제 말하는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이게 있긴 해요. 과다 환급 받았을 때 가산금이 부과되는 게 있고 이게 기본인데 과소 환급 가산금도 대상이 되는 게 있기는 해요. 그거는 세관장의 잘못으로 기인한 경우는 인정해 주거든요. 그때는 1일 10만 분의 39로 한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39. 근데 자진 신고를 하는 경우라 한다면은 1일 10만 분의 10으로 한다고 나온 게 있었고요. 그 경우에도 보다 빠르게 3개월 안에 하는 경우를 한다면은 더 줄여서 연 1천분의 12까지로 내려가는 게 있었어요. 네, 그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가보시면은, 자, 왼쪽의 법에서는요, 6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지금 뭐 지급 신청, 여기 보면은,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라는 게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7항에서는 보니까 그 지급 신청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과다하게 환급받은 사유로 납부한 가산 금액을 관련된 경우에는 가산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말도 있고요. 다시 앞으로 와 보시면 시행령 31조에서는 관련된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자진 신고 절차가 1항과 2항에 나와 있게 되고요. 그 2항에 보시면은 그 내용 나오죠. 1항에 따른 기간은 다음과 코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관세법 21조 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로 한다. 21조 1항이 뭔지 기억나실까요? 혹시? 기억나세요? 관세부가 제척 기간을 말했던 거였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그때까지 자진 신고를 할 수 있다. 관세부가 제척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한 거고요. 그다음 3항에 보시면은 그렇게 하게 됐을 때는 15일 안으로 납부를 하게 만드는 게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2조로 가서 보시면은 법에서 관소 환급금의 환급 나와 있잖아요. 아까 제가 언급을 했던 게 뭐냐면 과소 환급금의 환급 가산금은 세관장의 기책 사유로 인한 것만 인정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왼쪽에 법에서는 아까랑 똑같이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고 옆에 보시면 시행령 32조에 나와 있죠. 세관장의 기책 사유로 인해서 신청한 금액보다 적게 지급한 경우로 한다고 적혀 있잖아요. 시행령 32조의 본문을 보시면 이게 다른 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세법에서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런 제한이 있는 게 아니라 뭐 기책 사유를 불문하고 내가 처음에 그냥 납부했던 게 더 많았으면은 당연히 그만큼에 대해서 이자가 붙어요. 근데 환급세법 같은 경우는 이게 세관장의 기책이 인한 경우만 적용되는 것이지 나머지는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규정 자체가 다르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내용 자체가.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제 23조, 보기 전에 22조 제2항에 보시면은 이제 그 기간하고 이자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요. 여기 기간에 보시면은 환급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과소 환급금의 지급을 결정하는 날까지라고 적혀 있으니까 이런 것도 잘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구조 잡아보게 되면요. 저희가 과다 환급금, 그러니까 과다 환급 가산금이 있었고 과소 환급 가산금이 있었는데요. 양쪽 모두는 일단 그 사유가 나온 게 있었던 거죠. 어떤 사유로 인해 가지고 그런 게 발생하는 게 나왔던 것이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이자가 붙는다고 했을 경우는 이자는 기간 곱하기 이자율이기 때문에 각각에 대해서 기산되는 날짜, 이자 그 기간이라고 하는 것들 정확히 봐야 되는데 공통되는 게 뭐냐면 환급한 날의 다음 날부터죠. 다음 날부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징수 결정을 하는 날, 두 번째는 자진 신고를 하는 날 이래 나온 게 있었고 세 번째로는 여기 보시면은 환급금의 지급을 결정하는 날이라고 나온 게 있었고요. 이자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다, 과소 모두는 기본적으로 1일 10만 분의 39라고 하는 게 있었던 것인데 자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1일 10만 분의 10, 3개월 안에 하는 경우는 1000분의 12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벌칙 같은 경우는 23조 나와 있는데 이게 올해 나왔던 기출문제였던 거죠. 올해 나왔기 때문에 내년에 나올 확률은 상당히 낮다고 볼 수 있기는 해요. 뭐 보지 말라는 얘기는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확률 게임은 좀 낮다라는 걸로 말씀드리고요. 제1항에서는 지금 거짓이나 부정 방법으로 환급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 기본적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이렇게
둘 중에 어느 하나를 부과하는 걸로 가게 되니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한 세액 5배 이상의 상응하는 벌금에 처한다라고 적혀 있고요. 이 항에서는 지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보니까 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뭔가를 한 것을 말하고 있죠. 허위로 작성한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허위로 이제 진행된 것들. 여기 보니까 1호에서는 소유랑 계산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자가 나와 있고요. 2호에서는 뭐 기납증, 분증을 이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은 자. 3호에서는 지금 보면 그쵸, 기납증, 분증을 거짓으로 발급한 자인데요. 여기 보면 12조 2항에 따라 뭐 이런 말 나와 있으니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3항에 보시면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쪽 1항을 위반한 자의 경우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4항에서도 지금 보시면 뭐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5항에서도 이제 그 관련된 세금을, 관세 등을 즉시 징수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최근에 나왔던 문제 유형을 보니까 벌칙 규정처럼 단순하게 그냥 규정들을 쓰는 게 나오긴 할 것 같거든요. 그럼 가장 유력한 게 뭘까요? 아까 전에 보셨던 21조, 22조가 제일 유력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딱 보면 알잖아요. 딱 지금 어떤 사유가 있는 것이고, 거기 보시면 거기 뭐 법이랑 영에서도 기간하고 이자 정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뭐 관세법상에 나와 있는 비교하는 것보다도 그냥 각각의 규정을 쓰는 거 있잖아요. 이게 가장 유력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관세법상에 가서 보시면 47조, 48조랑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을 같이 묶어서 정리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넘가 보시면 23조의 2는 미수범 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있는 거죠. 이것도 관세법에 가서 보시면 똑같이 나왔던 거잖아요. 교사범, 방조범, 예비범, 미수범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23조 3 같은 경우는 징역과 벌금에 병과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원래는 둘 중에 어느 하나를 하는 것이긴 하지만 양쪽 모두를 병과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이거 뭔지 아시죠? 원래 그거 있어요. 저희가 형법에 가서 보시면은 여러 가지 죄가 있다고 했을 때 각각에 대한 벌금이 있잖아요. 벌금형이 있을 거잖아요. 그걸 단순 합산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경감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A라는 죄를 저질렀을 때 500만 원 이하의 벌금, B라는 죄를 저질렀을 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다 썼을 때 두 개를 더하는 게 아니에요. 더해가지고 거기서 경감을 하는 게 있어가지고 벌금형 같은 경우는 800이 아니라 더 줄어들거든요. 근데 그거를 관세법도 그렇고 얘도 마찬가지인 게 뭐냐면 벌금 제한의 가중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거든요. 단순히 합산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합산. 어떤 자가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징역과 벌금형이 있을 거잖아요. 징역형은 해당이 안 되거든요. 징역형은 다 합산이 돼요. 근데 벌금형은 형법에서는 그것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게 있어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적용하지 않고 단순히 합산해서 더 엄격하게 처벌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단순 합산이 더 무서운 거잖아요. 경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얘기하고 있고요. 23조 5에서는 양벌 규정 얘기하는 거죠. 관리자로서의 그런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때는 같이 벌금형을 부과한다는 겁니다. 중요할 거는 징역형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벌금형. 벌금형 해당하는 그 벌금형 과한다고 적혀 있는 거잖아요. 다만 관리를 다 했으면 그때는 그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원래 벌칙 규정 자체가 행위를 한 사람을 가지고 처벌하는 거기 때문에 행위자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긴 하지만 그 행위자에 대한 어떤 그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 하지 못했다고 봐가지고 같이 벌금형을 부과하는 것인데 예외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밑에 마지막에 보시면은 조사와 처분은 관습법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준용해서 적용을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일단 전체로 보긴 봤는데 제가 하나 더 정정할 게 있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드렸던 자료에 보니까 환급 대상 그 원재료 있잖아요. 3조에 빠진 게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이 빈칸에 보시면 빈칸에 들어간 게 있는데 빈칸에 보시면 이게 있어요. 지금 제 3조에 없네요. 왜 없죠? 아하, 이런. 자, 뭐냐면 그거예요. 환급 대상 원재료는 총 2개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입하는 물품이 하나가 있는 거고, 하나는 국산 원재료 같은 경우에도 대체 원재료라고 해가지고, 국산 원재료가 하더라도 그 수입된 걸로 간주하는 게 있는 건데, 수입된 것 중에 하나 없는 게 뭐냐면, 3호가 지금 빠져 있거든요. 3호가 뭐냐면, 해당 물품의 포장용품도 관세 환급 대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환급 대상 원재료에 포함되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빠져 있었더라고요. 그 실제 법률을 가서 보시면은 얘가 3호가 있단 말이죠. 환급 대상 원재료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보면은 1항 제3호에 해당 수출 물품의 포장 물품이 나온 게 있었는데, 그게 빠져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제 눈이 좀 이상한가 봐요. 예, 죄송합니다. 아니, 빈칸에, 여기 빈칸에 없더라고요, 빈칸에. 예, 아닌가, 있는지 모르겠네. 있네요. 죄송해요. 제가 눈이 지금, 예, 아무튼,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한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환급 대상, 환급의 요건, 관세 환급 요건 생각했을 때, 기본 구조가 이거잖아요. 수입을 하고, 요걸 가지고 수출을 하고, 환급 받는 거죠. 받으려면 환급 신청을 해야 될 것이고, 수출 신고 등이 되겠네요. 수출 등에 제공이 돼야 될 것이고, 수입도 돼야 될 것 같아요. 기준이 이거잖아요. 수출 이행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여기 말일, 그쵸? 이것이 속하는 말일부터 소급해서 2년 안에 수입 등이 있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한 거고, 수출 신고 수일부터 2년 안에 환급 신청을 하라고 나와 있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같은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는 말일이고 하나는 지금 수리일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수리일 등이 되는 거겠죠. 그거에 따라 좀 다르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 그 앞에 봤던 것 중에 이거 있었잖아요. 저희가 국내에서 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이제 원상태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것은 수출 이행 기간에 산입을 하는 거죠. 제외가 안 되는 것이지만, 국내에서 제조 가공을 하고 나서 이렇게 거래를 하는 경우를 한다면은 국내에서 수출하는 거에 대한 것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 기간은 수출 이행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나온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말씀드려보면은 내가 수입을 하고 나서 기납증을 발급을 이제 나중에 할 건데, 발급하는 사람이 자신이 그것을 구매한 날부터 1년 안에 기납증을 발급해서 공급을 하게 됐을 때는, 그때는 수입한 날부터, 다 돌아가서요. 수입한 날부터 기납증을 발급할 때까지 기간은 다 빼주는 거죠. 빼주는 것이고, 수출 이행 기간 같은 경우도 아까 기준 날짜 나왔던 것 중에, 여기 나왔던 것 중에 맨 마지막에 뭐였냐면은 매입날이 나온 게 있었거든요. 매입일. 세 가지는 수입신고 수리,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승인, 수입신고 전 즉시 반출 신고 나온 게 있었고, 맨 마지막에 나왔던 게 뭐냐면 매입일이 나온 게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 기납증을 발급하게 됐을 때는 수출 신고, 그러니까 이행이 된 날짜부터 소급해서 말일 안에 매입이 되면 된다는 거예요. 수입이 아니라. 수입되는 걸 요구하는 게 아니고, 맨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매입이 되는 날까지 계산했을 때 2년이 넘지 않으면 대상에 들어간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 정도만 추가로 말씀드려봤고요. 네, 나머지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 또 게시판에 물어봐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